근데 앞으로의 부동산은 우리가 알던 부동산하고 전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고정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은 틀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들은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 중간도 좋고요. 또 끝나고도 좋고 말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 원래 2시간짜리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끝에는 그것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집, 짐, 직입니다. 우리가 아는 집은 어느 순간에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던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지금 경험을 다 했지만 세 차례 큰 폭락을 맞게 됩니다. 1990년도에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문에 갑자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5, 6년간.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첫 번째 신호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두 번째는 1997년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외환 위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강남역 공실이 엄청나게 났었어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오히려 건물주에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보통은 강남역이나 명동이나 이런 쪽은 건물주가 아니에요. 갑이 아니고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리고 또 우리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결코 자유롭진 못해요.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기존의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수익적인 경제적 측면만 놓고 보면 그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요즘 목도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오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감과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이 강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달리다 보니까 롯데 문제며 대우조선해양 문제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미 과거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가 발전과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획일적으로 바라보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과연 전부인가라는 회의감이 극도로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협동과 공유, 소통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인간답게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가장 마지막 최종골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라는 데로 귀결됩니다. 앞선 두 분의 강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속엔 다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크든 작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건 없이 해줬을 때 그것이 세상을 훨씬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이름이 앞에 있지 않더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충분히 흐뭇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갖는다 치더라도 국가 전체가 부자가 된다 치더라도 그러한 행복은 그것과 견줄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가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생 이막을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과연 그렇게만 사는 것이 이들을 행복해 할 것이냐라는 데서는 굉장한 의문점이 들어요. 왜? 끊임없는 나의 희생과 봉사가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맘스라는 마지막 한마디 24시간 365일 무료로 봉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아마 다 붉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삶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가 같이 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일정 정도의 수익은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일본에서 나왔던 좋은 사례는 뭐냐면 국가가 해야 될 복지의 개념을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그 비용을 국가가 그 복지의 개념으로서 행동했던 일반 국민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내용은 같은 거고 훨씬 더 자율적이고 더 많은 것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부들, 요즘에 청소부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 뭐 무거운 것도 들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뭐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만약에 복지의 개념을 대입시켜서 각 마을에 청소 조직대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국가가 대신 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한 류의 복지 개념들이 우리의 지금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를 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근로의 방식으로 일정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슨 팻말을 들고 서 있게 한다든지 어디 뭐 교통을 안내하는 데 해서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모여서 생긴 비용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크냐면 현재 우리나라 연간 한 380조 정도의 국가 예산을 지출합니다. 근데 복지 비용이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올해가 3분의 1이면 내년엔 3분의 1, 최소 3분의 1이에요. 지금 130 몇 조인데 내년엔 140조예요. 후년엔 150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엔 160조가 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서 사회에 뿌리는 복지 비용이 돌아오지 않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랑 똑같은 모습이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됐던 1990년대 전후에 끊임없이 노인 인구들에게 무작정식 퍼주기를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한 채 있는 집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초가집, 기와집으로 바꿔주고 만들고 했던 것들이 그때 그거예요. 왜? 그때는 부동산 불패시나가 끝간데 모르고 올라갈 때니까. 결국 일본이 1980년대 말에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가 급등되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잘 나갔던 일본 경제가 확 쪼그라들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현재도 끝나지 않은 그런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서는 이 복지적 관점에서의 더 이상 퍼주기,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비용으로서의 자금을 뿌리는 방식들의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것이 현재 국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개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가 인구 그래프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정삼각형에서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변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삼각형 위에 있는 시니어 계층들의 늘어나는 숫자만큼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서 이들을 스스로 독립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시재생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세요.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교수들 30명을 뽑아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강연을 한 10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 단계인데, 내용은 이래요. 자, 국가가 그 많은 복지 비용을 끊임없이 계속 쏟아부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자생력을 줄 것이냐. 그럼 자생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부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산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자산이 약 4억 5천만 원이랍니다.